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의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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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얼마 전 인구보건복지협회와 UN 인구기금이 발간한 2018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3명입니다. 전 세계 198개 나라 중에 최하위권을 기록했네요. 최하위권이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올해 8월 출생아이 수가 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3만 명 아래로 이야. 내려갔다고 하고요. 네. 더 큰 문제는 혼인 건수입니다. 혼인 건수 또한 지난 8월에는 19,300건이었는데요. 이게 작년 같은 월과 비교를 해보면 무려 4포인트 줄은 그 숫자라고 하거든요. 출산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이러다 우리나라 멸종되는 거 아닐까요? 멸종. 근데 이 문제가요. 예. 특히 지방에서 더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수도권 집중 현상. 네. 거기다가 산업이 쇠퇴하고 그러면서 인구가 줄어들죠. 그런데다가 저출산, 우리 앞에 말한 대로 비혼인. 이런 문제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지방은 쇠퇴하는 수준이 아니라 소멸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단순히 뭐 출산율 낮다, 애 안 낳는다 이렇게 끝날 일은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방의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교육과 일자리, 주거 여러 가지 초점을 맞춰서 수많은 예산과 정책을 쏟아냈지만 여전히 사실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이 지역 균형 발전을 먼저 실현을 시키면 이 일자리라든지 주거, 교육 문제 역시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고 나아가서 이 결혼이나 그 출산 문제도 아무래도 그 출산율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이제는 뭐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지방 정부들이 인구 유입과 관련해서 주목하는 사례가 바로 세종시와 혁신도시인데요. 세종은 출범 6년 만에 인구 20만 명이 늘어났고요. 공공기관 110곳을 전국 10곳에 이전했던 혁신도시에도 지난 6월까지 18만 2,800여 명이 입주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17개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심의한 정책을 바탕으로 이달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마 말쯤에 발표가 되는데요. 전국 방방곡곡 두루 잘 살 수 있도록 또 국력도 강해지는 거 아니겠나 이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 지역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법을 봐야 됩니까? 네, 오늘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등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네. 먼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년 1월 16일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있는데요. 약칭 지역신문법이라고도 합니다.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을 해서 네. 여론의 다원화 그리고 민주주의 실현 그리고 지역사회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년 3월 22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네, 오늘 법은 두 가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법, 지역신문법 이 두 가지 법을 볼 텐데요. 20대 국회 발의헌안 어떻게 됩니까? 네, 먼저 국가균형발전법은요. 현재까지 총 16건이 발의가 됐는데 6건 처리되고 10건이 계류 중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보조금 이런 문제에서 재정 격차 관련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역신문법은요. 현재까지 총 3건이 발의가 됐고 그중에 1건이 처리되고 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방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잘 알기 위해서는 소식을 또 자주 쉽게 들어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에서 지역신문의 발전 지원 계획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달 국감이 끝났는데요. 국감에서
지역 소멸 이 얘기가 나왔고 심도 깊게 논의가 좀 이루어졌죠. 네, 맞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하고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런 곳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특히 행안위에서 어떤 네. 이야기가 나왔냐면 앞으로 30년 내에 전국에 있는 이 시군구 중에서 지방 소멸이 예정된 곳이 89곳이나 되고요. 예. 소멸 위험이 있는 곳은 무려 1,503곳. 이나 예. 된다며 이제 지방 소멸은 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최근에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228개의 지자체 중에서 89개가 39%가 소멸될 위험에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국토 면적의 12%가 수도권인데요.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있고요. 또 천대 기업 본사의 7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지역 불균형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자리가 필요하고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까 다 수도권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우리가 앞에서 사례로 세종하고 혁신도시 얘기했잖아요. 네. 기업이 이전하니까 사람도 당연히 가는 거기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모인 곳에 문화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이런 소위 기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다시 다 몰리게 되겠죠. 네. 그래서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 수도권 아닌 사람 있나요? 수도권. 없죠. 네. 예, 다 수도권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수도권 살고 그래서 저도 막연하게 나중에 은퇴하면 좀 지방에 아니면 시골에 가겠다 생각이지 지금 수도권 살아야 되겠다. 또 여기가 너무 좀 편하잖아요. 네. 맞아요. 갈 수가 없어요. 저는 나이 들어서도 도시에 살 것 같아요. 오히려 나이 들어서 도시 생활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로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병원이며 병원. 이런 데 자주 가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보통 은퇴를 하니까 친목활동, 문화활동이 중요한데 나랑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다면 도시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문화생활 마찬가지고요. 네. 나이 들어서도 저는 도시에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임 변호사님 말씀 일리가 있는 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지역마다 이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거는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이게 자료로 보면 이게 탁 와닿으실 거예요. 먼저 2015년 기준으로 치료 가능한 사망률, 그러니까 치료 가능했던 사망률이죠. 네. 인구 10만 명당 충북이 58.5명이고요. 서울은 44.6명이에요. 그러니까 충북이 서울보다 31%가량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시군구로 보면 조금 더 느껴지실 거예요. 경북의 영양군이 107.8명입니다. 근데 서울 강남구가 29.6명이거든요. 무려 3.6배가 높습니다. 영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고향 근처인데요. 상당히 산골짜기고 지금 본 것처럼 강남하고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네요. 엄청난 차이로 봐야 될 것 같고 응급 의료시설의 이런 차이가 결국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수치를 보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이 분포되어 있는 인구당 의사 수도 비교해 보면 이 수도권하고 지방은 너무나 차이가 나거든요. 이 병원 말고도 문화적 차이도 좀 심각하죠.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는데요. 이번 국감에서 보니까 문화 콘텐츠 산업 전체 매출액의 87%, 사업체 수의 56%, 그리고 종사자 수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 편차가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은 뭐 문화 예술을 향유하는 데 있어서도 철저히 좀 외면을 받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실제로 한 해 500억 원에 가까운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5개 국립예술단이 올해 총 453회 공연을 펼쳤는데요. 이 중에 371회, 82%에 해당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야, 지방에서 전 공연 보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방 살다가 지금 서울로 왔잖아요. 서울에 오니까 진짜 한 걸음만 뛰면 다 공연이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은 좋아요. 좋기는 좋아요. 그럼요. 문화생활 하기에 네. 너무 좋고 사실 서울만 좋아서 안 되겠죠, 근데. 다 좋아야 좋아야 되는데, 다 되는데. 좋아야 되는데 결국 이 골고루 발전을 해야 되는데 서울에만 자꾸 사람이 몰리고 지방은 사람이 좀 빠지고 이러면 이게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결국 문제가 생기는데 네. 이 문제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나요? 네, 가장 이 화두로 오른 게 바로 고양세입니다. 네. 이름만 들으면 이거 고양이다 세금 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고양이네요, 분들도 예. 계시겠지만 고양세,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고양세는요. 내 고향에다가 일정 금액을 기부를 하면 나중에 이것을 세금으로 환급받는 거예요. 내가 환급받는 거 이런 개념인데요. 현재 국회에서 이런 그 내용의 고양세 관련 법안이 13건이 발의돼서 지금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향색 하니까 이 참 훈훈합니다. 이상하게. 뭔가 푸근한 느낌이 네, 들죠. 이름부터. 나의 살던 고향은 뭐 그런 생각이 네. 들고 2008년부터 추진이 됐었는데 결국 수도권 역차별 이런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통과가 안 됐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 모두 고양세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요. 네. 정부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고향사랑 기부제를 포함시킨 만큼 이번에는 공론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비슷한 제도가 참 일본을 보면 우리를 좀 따라갈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일본에서 처음 시행이 됐었대요. 일본이 2008년부터 고향 납세 제도라는 걸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납세자가 원하는 지자체에다가 주민세의 10%를 납부하도록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왔다고 해요. 그래서 2015년에 고양세로 1,653억 엔, 이게 우리 돈으로는 1조 5천억 원가량이 걷어들여졌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지방세수가 증가하고 또 농특산물 생산 증가 효과도 같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향세 자기가 어디서 태어나기만 하고 다른 데 사는 경우도 있고 또 제2의 고향도 있어요. 네.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고향세. 근데 지자체에 주민세를 내면서 자기가 지정해서 그 다른 그 고향에 납부를 한다면 그렇죠. 생산물도 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생산물을 이렇게 생산하는 증대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 총무성이 지역단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요. 이렇게 납세, 기부금이 증가한 원인으로 이 답례품이 참 충실하다. 이렇게 답변한 응답이 41%였고요. 신용결제같이 수납 환경도 괜찮았기 때문에 납입하는데 별로 부담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한 비율도 16%를 기록했습니다. 네, 제 고향 경상북도 의성입니다. 뭐 오래 살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한번 내고 싶긴 한데 어때요? 좋지 않나요? 저는 사실 고향 뭐 서울에 굳이 내야 되나라는 생각이 서울이에요? 들긴 하는데 근데 아. 태어나기만 한 곳이 대전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는 사실은 제가 오랜 시간을 보낸 서울보다는 태어나기만 했지만 그래도 대전에 이제 기부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태어나기도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네. 본 적이 부산입니다. 이게 막 엉망이야, 이게 지금.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근데 저는 의무가 아니더라도 네. 뭐 이런 제도가 생기면 낼 것 같거든요. 부산에 대한 어떤 그런 애착이 있나요? 그 약간이나마 있습니다. 좀 가보긴 있는데. 했나요? 네, 많이 가봤습니다. 예. 많이 가봤는데요. 이 고향에 대한 저 말고도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도가 도입이 되면 좀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고요. 또 일본처럼 뭐 기부자가 고향 사랑을 실천을 했을 때 뭐 지자체 내에서 생산한 뭐 특산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면 또 열악한 지방 재정에 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또 되고요. 또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례품 하니까 네. 저도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쭉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마땅히 고향이라고 할 때는 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제도 취지에 굉장히 공감을 해서 저도 고향세를 그러니까 기부금 형태로 어디 낼 거예요? 네, 그럴 마음이 있는데 아까 답례품 얘기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지역 특산물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우리 애가 죽향 딸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딸기는 어디서 났지? 그 지역에 고향세를 내고 딸기를 받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쉽지가 않네요. 이게 뭐 세금 형태라 그러면 조금 저항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까 임박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내 세금이 어쨌든 차별 해소에 좀 쓰일 거다 그런 취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내 세금을 더 낼 생각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저항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좀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 토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지선 생각이 듭니다. 기자도 지금 서울이죠? 네, 저는 몽창 서울이어가지고요. 사실 서울에 또 세금을 낼 거냐 그러면 그건 좀 저어될 것 같긴 해요. 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에 내. 구.
지방세로 예. 네. 좀 우리 스튜디오만 해도 사실 고향세가 좀 의미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도 뭐 오래 살질 않아서 사실은 대구가 제2의 고향이라서 대구에 대구도 해야 큰 될지. 도시죠. 네. 지금은 뭐 성남에 살고 있어 성남이 또 좋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듭니다. 네. 오늘은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된 법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고향세 관련된 부분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죠. 네, 현재 국회에서 고향세와 관련돼서 발의된 법안 13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법안들의 주요 내용, 공통점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기부자가 기부할 수 있는 곳이 내가 사는 데가 아니에요. 네. 여기 서울 안 돼요. 안 돼요? 네, 기부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 복지 확대에 사용하도록 하는 게 이제 또 공통점입니다. 또 있다면 네. 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한 특산품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보면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세수를 좀 올려주고 또 지방 특산물을 좀 확대시키는 그 두 가지 효과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그냥 척하고 얘기했더니 그냥 맞나요? 척하고 알아들으시네요. 네, 그 13건의 법안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요. 이 지자체의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고향발전 기부금 법안이 있어요. 이 법안은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해서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지난 9월 13일 윤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네, 이러한 고향세 관련 법안은요, 농어촌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의원 중심으로 이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황주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발전 공동 모금회를 설립을 해서 농어촌 재정을 확대하려는 내용의 법안을 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제, 이 고향세라고 고향세죠. 하는데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요, 국감위원이 이달 중순쯤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서 이 고향세 법안을 심사할 방침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 정기국회가 12월 초면 끝나는 데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 후속 절차를 거쳐서 또 시행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 심사는 정부 계획대로 2019년 고향세를 도입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네, 저도 뭐 고향이 좀 있어서 그런지 좀 달라요. 우리 네 분하고는 지방이 고향이라 보니까 저는 좀 고향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컬링 때문에 좀 잘 됐긴 했는데 참 하여튼 사람도 많이 적고 그런 곳이라서 저는 만약 지정을 할 수 있다면 저희 고향으로 네. 좀 내고 싶은데 어떻게 잘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거주하고 있지 않은 곳에 지정하게 돼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떠나온 고향에 대해서 좀 인식도 제고하고 또 내가 전혀 고향에 어떤 지방의 연고가 없더라도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이런 어떤 인식 제고, 경각심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오죽하면 이제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와서 얼마나 열악하면 이럴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물음표가 제기됩니다. 의문이다. 재정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법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걸 놓고서 앞서 이제 MC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의견이 좀 충돌했었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기 엇갈리죠. 때문에 이 부분도 입법화를 과정에서 좀 논의가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우려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지방분권, 지방자치 사실 이거는 재정분권, 재정자치와 똑같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 지방재정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분명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도 이 재정분권을 위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이 현행 8대2에서 7대3으로 이 지방세 비율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그런 세제 개편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이 고향세 도입을 위해서 이 기부금 납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세액공제 주잖아요. 네. 그 세액공제 중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그 비율도 거의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농어촌 자치단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제발 잘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통통 법률화 놀자. 오늘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관련된 법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위기의 지방을 살리는 방법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지역 격차 중에서도 예. 사실 소득 불균형이 가장 그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경제적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 먼저 이제 급한 불을 꺼주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행 중인 제도가 있는데요. 뭐죠?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르면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된 산업이 이 위기에 처해서 지역 경제 여건이 악화되거나 아니면 악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 위기 지역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딱 지정을 하고요. 네. 또 산업통상부 자원 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서 뭐 실직자들을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대체 보안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뭐 다른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해 온다든지 이런 사실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한마디로 얘기를 좀 하면 특정 산업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은 그런 그 지역이라면 해당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 대규모 실직 사태나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하자 이런 법안 같은데 이 제도가 작년 6월부터 시행 중인 것이죠. 네, 제도가 시행된 후 2018년 4월 한국 GM이 공장 폐쇄를 결정한 전북 군산에 처음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5월에는 울산 동구, 그리고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 목포, 해남 등 5곳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와, 지난 2월이었던가요? 군산 GM 공장이죠. 폐쇄가 되고 뭐 부동산, 상권 완전히 그 파장이 엄청나게 경제. 컸었거든요. 네. 자, 이 연쇄적 타격을 받아서 이 파장이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뭐 말도 못했죠, 사실은. 네, 당시 뭐 군산 조선소의 가동 중단에 이어서 한국GM 군산 공장까지 폐쇄가 될 경우에 군산 지역 총 생산액이 15.7%가 감소를 해서 국가 경제 손실은 물론이고 네. 지역 경제도 영향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당시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대략 2,000명, 그리고 여기다 인근의 협력업체까지 합쳤을 경우에는 1,700여 명. 여기에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5만여 명에 이르러서 정말 고용 문제까지 심각하게 떠올랐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라북도가 군산시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조금 지정해달라. 그래서 정부에게 요청을 했는데요. 4월 달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게 지정이 되면 어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일단 단기 일자리, 희망 근로 사업이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근로자와 실직자를 위한 재취업 그리고 생계 지원을 위한 단기 일자리를 마련하는 사회적 공공 일자리죠. 희망 근로 사업이 운영되고요. 또 조선업 밀집 으로 인해서 지역 산업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선 기자재 업체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특별보증도 지원됩니다. 또 지역 내에 새로운 기업이 또 와야 일자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창업기업에는 5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해주고요. 이 밖에도 또 다방면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대체 보안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인프라 산업을 실시해서 지역 상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게 됩니다. 네, 이런 지원 사업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이 당장 위기를 겪는 지역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원이 되면 좋겠죠. 좋죠. 네, 그런데요. 이게 과연 연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원 사업 예산 집행률이 낮대요. 낮다고요? 얼마나 낮냐면요. 네. 최인호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총 16개 추경 예산 지원 사업 평균 실 집행률은요. 네. 50%도 안 됩니다. 몇 퍼센트죠? 4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야, 이 문제가 많네요. 이 계속 밖에도 좋은데. 많은 또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역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도 국비하고 지방비가 이 매칭 비율이 좀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논의 지적도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에 이제 울산 동구를 비롯해서 5곳이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 소관별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조선업과 같은 이런 그 지역 주력 산업의 위기로 인해서 지방 세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지역의 재정난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게 국회 출입하다 보면요. 지역구 250개 넘는 지역에서 오신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많죠. 특히 지역에 계시는 지방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 만나면 정말 우리 지역 어렵단 말 많이 하십니다. 특히 뭐 큰 기업들 다 빠져나가죠. 그 일자리 줄고 세수 줄고 그러다 보니까는 더 공동화되고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공공기관 이전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정말 지역 주민들이 들썩한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어떤 기관이 올까? 일자리가 생길 수 있을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기업이나 이런 거 좀 와줘서 일자리라도 생기면 그나마 다행인 거고 제일 좋은 거는 아주 기업 좀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업. 말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세수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산업위기로 이 지방의 세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고 보조금 지원 사업이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 비율이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네. 되기 때문에 해당 그 지역에서는 지방비 부담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게 국가 보조금 관련된 거죠. 결국은 국회에서 이 부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논의 중인가요? 맞습니다. 논의 중인데요. 네. 이 국가는 사실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차등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서 국고 보조금을 인상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 규정을 신설해서요. 네.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에게 그 경제 발전을 도모하자라는 내용으로 지난 9월 14일에 박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가만 보면은 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매칭 펀드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이렇게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 비율이 동일하니까 세수가 가뜩이나 없는데 매칭 사업하려고 거기에 다 돈이 들어가는 그럼 말이 거예요. 안 그럼 또 맞죠. 세수가 없어지고 그렇죠. 이렇게 황당한 사례가 벌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국비를 받는 게 지방자치일까요? 또 생각해 보면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국비에 많이 의존하는 거는. 지방세로 해야죠. 사실은 자신들이. 그렇지만 예. 현실적으로 이렇게 세수가 적은 상황에서 좀 이런 필요도 감안을 해서 특히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사실 재정난이 이제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면 뭐 인상해야 될 필요성도 일정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사실 지방 재정 자립도를 키우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제 비판이 당연히 있겠지만 하지만 그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기 전까지는 그 기간까지는 조금의 보조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뭐 그럼에도 근본적으로는 다 근본적인 국비로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 지방비로 해서 그렇죠. 네, 지방이 부담하는 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출거하는 이 지방 자치에 더 맞다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예. 네, 뭐 산업 위기 지역에 재정 지원이 인상을 하면 경제 위기 극복에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뭐 우리 출연자들도 뭐 추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했지만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논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난 8월부터 위기 지역의 협력 업체들의 금융 지원 요건을 완화를 하고요. 9월부터는 위기 지역의 주택인 경우 처분 기한과 가산금리 부과를 유예를 했습니다. 또 실직자 본인이나 자녀를 지원하는 네. 그 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 유예 조치가 시행이 되는 등 여러 지원책이 마련이 되고 있으니까요. 위기 지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통통 법률안 놀자 오늘은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기의 지방 살리는 방법.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고향 컬링 때문에 관심을 가졌어요. 자, 이 관심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네. 돈 말고 제일 얻기 힘든 게 관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관심 받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컬링이 아니었으면 의성 관심이 지금만큼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네. 마늘 외에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처럼 수도권에 다 모든 것이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갈 경우 지방을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한다고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만 봐도 직업 특성상 아까 말한 대로 뭐 지역구 의원들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시민단체 취재원 이렇게 만날 때 말고는 그 지역 얘기를 궁금해하지조차 않는 않지요. 그런 분들이. 상황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 밖에 나갈 일이 우선 네, 맞아요. 많지 않아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워낙 지역 불균형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이 불균형 상태인 이 지방의 모습을 보려고 해도 뭐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얻어야 될지 네. 그것부터 막막하거든요.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매일 휴대전화라든지 뭐 온라인 이런 거를 보는데 지방, 특히 우리 고향을 검색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예, 따로 검색하지 않는 네. 이상 지방 소식은 그닥 우리가 잘 알 접하기 길이 어려운 것 없어요. 같아요. 네. 지방 소식은. 그냥 딱 눈에 띄게 그냥 보여지면 모를까 네. 내가 그렇죠. 굳이 검색을 해서 찾아가지고 그 정보를 접하려는 노력을 사실 기울이진 않죠. 지방에서 뭐 큰 사고가 났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는 잘 찾아보지를 않는데요. 양 기자는 좀 어때요? 저도 뭐 사실 비슷한데요. 뭐 다른 점이 있다면 뭐 각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 좀 찾아볼 때 지역 언론을 직업적으로. 네, 지역 맞아. 언론을 좀 많이 이용을 네. 합니다. 지역 언론을 이용을 하면은 소개가 좀 자세하게 돼 있는 네.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이점이 있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 지역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 민심이랄지 여론 등을 이제 잘 파악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근본적인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 소식을 안 보는 겁니까? 못 보는 겁니까? 이 통계 한번 들어보시면 그 해답이 될 것 같아요. 뭐죠? 지난달에 한 지역신문사에서 국내 대형 포털이죠. 네이버의 뉴스 메인을 일주일간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총 1,227건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네. 지방 언론 기사 몇 개였게요? 뭐 한 100개는 안 되겠습니까? 한 10%. 예, 10%. 한 건도 없었답니다. 한 건도 없었다고요? 네,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역 뉴스 같은 경우 아까 MC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폭염이 났다든지 네. 뭐 수돗물에 과부라 화합물이 네, 나왔다든지 제 이해 고향 대구에 그런 일이 많이 그렇죠. 네, 일어났습니다. 그런 네. 초대형 사건, 전 국민이 불안해할 만한 사건이 터지지 않으면 조명받기 어렵고요. 그나마 몇몇 중앙 언론이나 통신이나 인터넷 매체 같은 것이 첫 화면에 노출이 되지 지역 언론 기사는 없었다는 거죠. 결국 보면 우리가 안 보는 게 아니고 못 보는 거였네요. 이 앞에 좀 뜬다 그러면 검색도 해볼 수 있는데 앞에 뜨지가 않기 때문에 검색을 못하고 네. 결국 못 보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대형 포털에서 우리가 지역 소식이나 의제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구조잖아요. 네. 지금 그러네요. 한 건도 네. 거의 제대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보니까 이 대형 포털 말씀해 주신 그 대형 포털 그 뉴스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대형 뉴스 포털에 보는 그 이용자가 하루에 무려 1,300만 명이에요. 이 1,300만 명이 그 포털을 이용해서 뉴스를 보는데 그 뉴스에는 지역 뉴스가 아예 안 실리는 거죠. 그러면 뭐 돈이 안 되니까 안 실는 거고 그러니까 또 안 실으니까 우리도 보는 관심도 거고. 없고 보지도 네. 못하고 뭐 이런 악순환이네요,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이 미디어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 캐나다를 좀 보면요. 네. 방송에서 그 지역과의 소통 그리고 지역적 가치의 이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례로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BCIT라는 그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송은 사실은 뭐 지역 언론보다도 훨씬 더 작다라고 볼 수 있는 방송인데 이게 단순한 교내 방송이 아니고요. 캐나다 방송위원회 규제를 받는 공식적인 지역 방송국으로 운영이 되고요. 이걸 통해서 이 지역 언론의 전문성과 또 실용성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역 언론의 중요성을 교육받고 또 실제로 현장으로 실습을 받으러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 언론사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지역 언론은 뭐 시장의 논리를 넘어서 공공재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접근하는 국가들도 있는데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신문 구독료 그리고 보급 시스템과 광고 수입이 낮은 일간지 등을 직접 지원을 하고 있고요. 부가세, 우편 요금도 할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프랑스를 좀 힌트를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역 언론이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가만놔두면 문 닫을 수밖에 없거든요.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야지만이 지역 언론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지역 언론이 어려운 상황은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1,800개 이상의 지역 신문이 폐간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역 뉴스 소식을 전해주는 매체가 전혀 없는 뉴스 사막이라고 불리는 공간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역성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강조하고 이걸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통신위원회죠. FCC가 2003년부터 지역 방송 활성화를 위한 전담팀을 만들어서 지역성 강화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방, 지역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만 더 가진다면 지역의 균형한 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이 부분 논의를 하고 있죠. 있습니다. 인터넷 그 포털을 딱 켰는데 첫 화면에 지역 뉴스가 딱 나와 있으면은 정말 보기 쉽겠죠. 좋죠. 쉽겠죠. 그래서 발의된 법안이 있습니다. 자,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중에서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네. 지역 언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 신문이나 방송의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게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요. 지난 5월 1일 강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첫 화면, 녹색창 첫 화면에 컬링이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사과가 나온다. 참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이 포털 회사에서 이걸 가만히 있을 거면 또 만약 한다 그러면 잠시만 뜨고 꼼수 부릴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통과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도 이게 실질적으로 강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가 조금 의문이긴 해요. 네. 그리고 제가 독자 입장으로서도 사실은 그 콘텐츠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띄운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실 그 중에서 제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이제 독자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드네요. 저는 기사를 이렇게 딱 뜨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역 뉴스만 있는 어떤 한 섹션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면은 어떨까? 만들어주는 거? 네, 그러면은 지역 뉴스 보려면 이쪽 섹션을 보면 되지. 그냥 요 정도 선에서 한편으로는 또 뭐 일단은 뭐 지역 언론에 대한 노출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주목성을 높이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는 되는데 뭐 그리고 작게나마 이런 노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역 언론이 살 숨통을 좀 틔워주는 일이 아닐까 기대는 될 것 같아요. 네. 지역 언론이 힘든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 이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그만큼 이 플랫폼이 굉장히 힘세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힘셉니다. 네, 이 부분도 또 별도의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 언론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힘센 플랫폼이니까 우리 이거 여기다 좀 띄워줘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닐까. 그러면 이제 플랫폼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조금의 도움이라도 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역 언론이든 제가 근무하는 이제 중앙 언론이든 네. 이 전진 배치 시켜주는 게 그렇게 길게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들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콘텐츠로 승부를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막 기자들도 뛰는 건데 이 예가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역 언론사들이 연계를 했대요. 대선을 앞두고. 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 지역 팩트 체크도 하고 지역 이슈에 대한 정책 검증도 하고 그렇게 좀 연계를 해서 시리즈를 내놓아서 굉장히 히트를 쳤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지역 뉴스가 좀 더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정책 뉴스를 내놓고 또 플랫폼은 그 부분을 좀 더 배려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또 같이 개발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무조건적인 지역 언론의 노출보다는 나한테 필요한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내가 정말 보고 싶은, 듣고 싶은 콘텐츠가 있어야지만이 눈에 띄지 않을까 또 이 생각도 네. 드네요. 좋은 지적입니다. 네. 그래서 발의된 법안도 있는데요.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중에서 이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등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그 개인 위치 정보 주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를 받은 그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그 해당 지역 신문과 그 지역 방송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는 그 내용으로 좋네요. 지난 4월 26일에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네. 내 지역을 알고 이제
뭐 바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날씨 보는 것처럼. 네, 날씨 보는 그러니까요. 거. 네. 내가 딱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초 뉴스가 딱 뜨는 거죠. 그렇죠. 지역 뉴스가 정말 편할 것 같은데요. 와. 저도 이게 정말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위치한 곳에 날씨 정보가 제공이 되잖아요. 포털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뉴스가 지역민한테 좀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별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의미가 있어 보이고 또 지역 언론이 주목받을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역 언론 기사가 이 쉽고 편리하게 볼 수 있어야지만이 지역 언론도 발전하고 또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이 법 개정도 중요한데 이 포털 업체에서 조금만 좀 배려 좀 해준다면 네. 또 시민들도 같이 배려를 해준다면 지역 균형 발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통통 법률화 놀자. 오늘은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관련해서 새롭게 시행되는 게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지역 발전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각종 자원이 집중되는 수도권 쏠림 현상 이거 완화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가 균형 발전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작년 9월 29일 김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이 세부 내용으로는요, 국가균형 발전의 개념을 복원하고 이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정책 추진의 법적 요건을 강화를 위해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런 배분에 대한 의견 제출권을 강화하는 등 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상을 제고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네, 이에 따라 이 해당 내용이 9월 21일부터 지금 시행 중인 것이죠. 네, 이 개정안은 발의한 지 5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굉장히 빨리 통과가 됐죠. 그렇죠. 명칭 복원뿐만이 아니라 균형 발전 관련해서 또 예산 편성에 대한 참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그 위상을 또 대폭 강화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추진 체계를 정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위원회 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가가 관심을 가진다는 그런 뜻이고요. 앞으로 이게 시작이 아닌가. 앞으로 국가의 균형 발전, 또 지역 위기의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이 명칭 처음에 지역발전위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발전 못하면 그만큼 이제 수도권만큼 따라가야 된다라는 게 처음에 이제 개념이었다면은 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면 이제 지역 발전을 하지 않으면은 국가도 발전할 수 없다. 이렇게 좀 확대된 거 아닐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봤고요. 다만 이제 앞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수도권, 비수도권 이 이해관계가 있었는데 이게 누구를 지역을 발전시켜주고 수도권을 배제시키고 이런 식의 논의가 아니라 좀 국가균형 전체를 보고 논의를 하고 좀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위원회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자, 통통 법률을 놀자. 오늘은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자, 다들 좀 어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고향이 좀 생각이 나요. 저희 고향이 예전에는 지역구 한 명 의원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 옆에 있는 청송군, 군위군, 그리고 상주시, 의성군 뭐 몇 개를 합쳐서 국회의원이 한 명이 나옵니다. 또 말고도 강원도에도 그런 군들이 많죠. 그만큼 인구가 부족하다 네. 보니까 지역성이 소멸되는 게 아닌가 또 걱정하면서 이 법들이 좀 통과가 되면 지방 소멸을 막지 않을까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은 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이 계속 그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사람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네. 저처럼 계속 서울에 살던 사람이 아직 지방에 가서 산다는 게 지금 사실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서울에서 살던 사람도 저 지방에 가서 한번 살고 싶다, 살아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이런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아직은 우리가 좀 더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아요. 지방에 살 생각 없어요? 그러게요. 저는 사실 생각이 없군요. 있지만 네. 그 연고가 없는 곳에 가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국회 와서 굉장히 이색적으로 느껴졌던 것이 그 국회의원들이 쓰시는 다양한 이 사투리들이었거든요. 지방 사람들. 네, 이 다양성이 주는 그 생동감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구가 다 수도권에 몰려서 좀 천편일률적으로 산다면 물론 각 수도권에도 동네마다 특색이 있겠지만은 네. 그것보다는 좀 방방곳곳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다 잘 살아야 된다.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에 닥친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 이상 격차 없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럼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의학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ff from my home, we're flying up no ceiling when we in our zone. I got that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 in my feet. I feel that hot blood in my body when it drops. Ooh, I can't take my eyes off of it, moving so phenomenal.